이번에는 민사재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형사재판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에서 어린이 교육 자료로 게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민사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인 것이지요. 민사재판, 이것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라고 하는 측은 민사소송 재판을 제기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피고, 민사소송 재판을 제기당한 사람, 즉 원고의 상대방. 대법원에서 민사재판에 대해서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 청소년, 성년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법학자로서 나는 이 설명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는 좀 다른 반응이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설명은 참 어렵다. 물론 청소년들은 이것을 그냥 암기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성년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는 민사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국민의 사적인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툼은 다툼인데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라고 하면은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사적인 생활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가령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은 사적인 생활이 아니겠죠.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무수행 중에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면 그것은 사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무수행이 아닌 것 중에 폭행이나 살인이나 사기, 이런 것들은 엄연히 공무수행이 아니죠. 사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살인, 그것이 권리 또는 법률 관계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살인은 생명권, 사기는 재산권, 관계가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다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나 살인이 민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게 되겠죠. 사기나 살인이 민사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니까 이 해설로 민사재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던 그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자. 그냥 한글로 풀면 됩니다. 민사재판. 그것은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 이러면 되겠죠. 재판이니까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풀이를 활용하기로 합시다. 민사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다. 그리고 그 다툼 가운데 권리에 대한 다툼,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봐도 현재 대법원이 설명하는 이 문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뭐라는 것인가? 이러면 내내 계속 그 제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과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주 쉽게 과자는 새우깡이나 치토스야. 이렇게 특정 제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공부도 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새우깡은 과자다. 치토스는 과자다. 이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과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 그런데 다들 알았다고 수긍을 한다. 바로 그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풀어봤죠. 이 말을 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가기로 합시다.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예는 알겠는데 그것은 이것이다 하고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크게 뚝 잘라서 이렇게 봅시다.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나머지 그 이외의 다툼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민사재판의 대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이제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과 민사재판이 아닌 다른 것들하고는 최소한 구분이 된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울타리만큼은 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사관계라는 것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죠. 민사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 이런 것이 됩니다.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 민사관계. 이게 대법원은 그 대상으로 원고, 피고 이렇게 둘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법원이 있고 법원에는 법관이 있죠.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인간, 그냥 국민 혹은 민간인 이렇게 말하는 개인입니다. 법원에 법관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법 로봇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개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법원에게 피고를 대상으로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고 해서 피고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징역 1년 이런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고를 개인이다. 그러면 피고도 일단은 가장 많은 경우가 개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개인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것이 민사재판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에 도달한 연령으로 성년의 연령에 도달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개인은 법적 인격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반드시 인격자다. 피고도 역시 인격자입니다. 이 인격자인 개인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집니다. 인격자인 개인은 자기 스스로 한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인격자인 개인이 지는 책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 그것을 민사관계에 포함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자가 지는 책임, 그것은 법적 책임, 그 다음에 관습법적 책임, 이것은 또 법은 법이죠. 그 다음에 관습상의 책임, 조리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자인 개인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쉬울 겁니다.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존중하고 그렇게 알아서 한다. 민법만의 특징인 것이죠.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민법을 움직이는 우리 인격자인 인간들이 민사관계를 맺어가는 기본 원칙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역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인격자인 개인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깨뜨렸을 때 바로 민사사건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도 인격자, 피고도 인격자, 그래서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의 일이다.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단지
법원의 힘을 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민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이 원고와 같은 인격자 개인이 자기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국가 조직인 검사가 나서서 청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이 민사사건의 원고나 피고 이들은 인격자다. 그러면 민사사건에서의 이 피고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어떤가? 그것은 법적 지위는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있다.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무죄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무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있는데 전 국민 누가 봐도, 전 국가기관 누가 봐도 100% 무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지 못합니다. 기소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무죄의 심증을 굳혔을 때 기소를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민사사건의 피고와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앞에서 법률만 아니라 더 폭넓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인격자한테는. 따라서 이 법원도 재판을 할 때 민사사건의 어떤 기준, 거기에 맞춰봐서 이것이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자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조에서 법원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이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나 저울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죠. 가령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관습법이나 조리에 근거해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어떻든 그런 것을 근거로 형사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듯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그 1차적인 목적, 사실은 주된 목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보니 또 이 점도 좋더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고가 이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내 권리가 침해받았으면, 당했으면 그 침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 결국은 원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그 기본으로 삼고 보게 되면 민사재판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하면서 이 원고가 어떤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사건에 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법원의 구조상 생기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판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 같은 이 판례법 국가의 그 용어들, 이론들이 들어와서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판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사건도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혹시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든지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것은 주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그 주된 것을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주객이 좀 전도된 그런 것이다. 민사사건은 그저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법원이 설명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명이 참으로 함축적이고 어렵고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뼈대가 되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이 개인은 허약한 개인이 아니고 아주 당당한 그러한 그 사적 자치, 그 자치를 행하는 개인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네 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